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도자기, 파편들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소리는 이서연의 귓가를 찢을 듯이 파고들며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아버지는 연신 담배 영이만 뿜어대고 있었고 그 옆에서 어머니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 참혹했다. 빚쟁이들이 다녀간 직후의 집안꼴은 폭격을 맞은 폐허처럼 처참했으며 현관문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칠해진 욕설들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채 흉물스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발치에 떨어진 깨진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과거의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지며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이 꿈이 아님을 자각하게 되었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무모한 투자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파국을 불러왔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붉게 충혈된 눈을 치켜뜨며 서연을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는데 그것은 부모로서의 호소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가면 우리 식구 모두가 이 지긋지긋한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차마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주먹만 꽉 쥐어야 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선진그룹의 계열사 대표라고 했으며 그가 늙은 호랍이든 성격 파탄자든 지금 부모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오로지 그가 가진 재력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타개할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서연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골목길을 정처 없이 걸었고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길모퉁이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멈칫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얼굴로 낡은 오토바이를 손보고 있는 남자 강태주는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가슴 아픈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더니 서연을 발견하고는 해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순박하고 맑은 웃음은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릴 만큼 따뜻했다. 태주는 서둘러 장갑을 벗고 거친 손으로 서연의 차가운 볼을 감싸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서연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려 노력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그에게 털어놓는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도우려 할 사람이었지만 서연은 차마 그를 늪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로 들어가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시켰는데 태주는 서연의 앞접시에 떡볶이를 덜어주며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다정하게 물어왔다. 서연은 하루 종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부모에게 등 떠밀려 팔려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저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아서 피곤했다고 둘러댔다. 태주는 그런 서연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고생했다며 자신의 몫인 삶은 달걀을 그녀의 그릇에 얹어주었고 그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에 서연은 목이 메어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그는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인 남자였고 서연은 그런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난이 그에게 짐이 될까봐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태주가 입고 있는 낡은 점퍼와 달아빠진 운동화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연의 눈에 밟혔고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다. 포장마차를 나온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는데 태주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게 서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태주는 밤하늘에 뜬 달을 가리키며 언젠가는 서연에게 남부럽지 않은 호강을 시켜주겠노라고 맹세했고 서연은 그 말이 지키지 못할 약속임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현재 카센터에서 일하며 근근히 하루를 벌어 살아가는 가난한 청년이었기에 서연의 집안이 짊어진 천문학적인 빚을 감당할 능력은 전무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태주가 주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였으나 지금의 잔혹한 현실은 그 사랑마저 사치라고 비웃는 듯했다. 집 앞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서연은 잡고 있던 태주의 손을 놓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애써 냉정함을 찾으며 그를 돌려보내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와 부모님의 싸늘한 시선뿐이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맞선 상대인 최민성 대표의 프로필 사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거만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으며 값비싼 양복을 입고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를 과시하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탐욕스러운 장사치로 보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사진을 쥐어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가족은 모두 길바닥에 나앉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협박조차 서슴지 않았다. 아버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지만 그 침묵 역시 서연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서연은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이 마치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값을 매기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지만 거절할 명분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방으로 들어온 서연은 침대에 쓰러지듯 눕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고 그녀의 머릿속은 태주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의 압박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만약 태주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는 분명히 불같이 화를 내며 맞선 장소로 달려올 것이 뻔했기에 서연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태주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겠다는 짧은 메시지만을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이것이 그와의 이별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고 활기찼지만 서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회사에서도 서연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걸어와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점심시간에 울린 어머니의 전화는 서연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는데 오늘 저녁 약속 장소와 시간을 통보하며 절대 늦지 말라는 엄포를 놓는 내용이었다. 상대는 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이끄는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져 있었기에 약속 장소 또한 일반인들은 예약조차 힘들다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서연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고 공포와 긴장감이 뒤섞여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장을 뒤져 그나마 가장 단정해 보이는 원피스를 꺼내 입고 여튼 화장을 한 서연은 거울을 보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태주의 환한 미소가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고 자신이 지금 하려는 행동이 그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일이라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연은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압도되었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자신의 처라한 처지를 더욱 부각하는 것 같아 위축되었다. 약속된 레스토랑 입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연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발걸음이 무거웠다.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는 사진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거만한 태도로 다리를 꼬고 앉아 메뉴판을 훑어보고 있었다. 최민성 대표는 서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용만 했다. 서연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꾹 참고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으나 그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돌리며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무례한 시선으로 응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자를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평가하는 듯한 저급한 욕망이 서려 있었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위험한 인물임을 직감했다. 이서연 씨라고 했나? 사진보다는 실물이 조금 낫군요. 집안 사정이 꽤 어렵다고 들었는데 빚이 얼마나 됩니까? 최민성의 첫 마디는 인사도 없이 대뜸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깔보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흔들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으나 그는 서연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비웃듯 말을 이었다. 뭐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액일 테니까.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건 알고 나왔겠죠. 그는 마치 자선 사업이라도 하는 듯 생색을 내며 서연을 향해 몸을 기울였고 그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서연은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며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 했다. 그 시각 강태주는 자신의 정비소 한 구석에 마련된 낡은 사무실이 아닌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십 대의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비서실장이 서 있었고 화면 속에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태주의 표정은 낮에 서연에게 보여주었던 순박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가라앉은 냉철한 지배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서연을 내려다보며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최민성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기가 감돌았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태주에게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예상대로 이서연 양의 부모님이 최민성 이사에게 접촉하여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최 이사는 이 만남을 통해 회장님께 보고되지 않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담보물로 이서연 양의 부모 소유인 공장 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태주는 묵묵히 보고를 들으며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천천히 돌렸는데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그는 서연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자신에게 털어놓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부모가 딸을 볼모로 자신의 회사 임원인 최민성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최민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서연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주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줘야겠군. 그는 비서실장에게 준비된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며 재킷을 걸쳤는데 그 옷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아닌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제작된 수트였다. 다시 레스토랑 안. 서연은 최민성의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과 인격 모독적인 언사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에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며 가방을 챙기자 최민성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와인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앉아. 누가 가도 좋다고 했지. 지금 나가면 당신네 집안 빚은 영영 해결 못할 텐데 그래도 상관없나.
그의 협박에 서연의 움직임이 멈칫했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돈 때문에 자존심까지 팔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 걸어가려 하자 최민성의 눈짓을 받은 건장한 경호원. 두 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연은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레스토랑 직원들은 이미 최민성에게 매수된 듯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넓은 홀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경호원들을 피해 나가려 했으나 그들은 거대한 벽처럼 서연을 옥죄어 왔다. 최민성은 느긋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순진한 척 굴지 마. 어차피 네 부모가 너를 나한테 넘긴 거야. 여기서 네가 발버둥 쳐봤자 나갈 곳은 없어. 서연은 갇혀버린 쥐가 된 기분에 절망감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태주의 얼굴만이 간절하게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 낡은 오토바이를 고치고 있을 그 가난하고 힘없는 남자가 왜 이토록 미치도록 보고 싶은 것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순간 레스토랑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묘한 기류가 실내로 흘러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민성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억지로 자리에 앉히려 했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얌전히 있어 오늘 밤은 길어질 테니까. 최민성의 탐욕스러운 숨결이 서연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마음속으로 태주의 이름을 불렀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의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며 정적이 깨졌고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질서 정연하게 들어와 양옆으로 도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고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최민성과 그의 경호원들조차 당황하여 동작을 멈추고 입구를 주시했다. 도열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 사이로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카운트다운처럼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서연은 그 발소리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공포에 질려 감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최민성은 자신의 구역에 함부로 침입한 불청객들에게 소리치려 했으나 입구에서 걸어 들어오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모양을 한 남자는 서연이 알고 있던 낡은 점퍼 차림의 태주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그녀를 향한 걱정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서연과 최민성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고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들과 경호원들은 그가 뿜어내는 제왕적인 아우라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이서연이 지옥 같은 맞선 장소로 끌려가기 몇 시간 전 강태주는 낡은 정비소에 셔터를 내리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손에 묻은 검은 기름때를 헝겊으로 닦아내며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방금 도착한 서연의 문자 메시지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평소에 그녀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법이 없었을 뿐더러 메시지에 담긴 말투가 미묘하게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태주는 서연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의 동향을 떠올리며 혹시 그들이 그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그 생각이 미치자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정비공 강태주가 아닌 선진그룹 회장 강태주로서 사용하는 비밀 회선이었다. 단축번호 1번을 누르자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태주의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 서연과 통화할 때의 다정함과는 정반대인 차갑고 건조한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즉시 이서연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녀의 부모와 접촉한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명령은 간결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력을 담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태주는 정비소 안쪽에 허름한 샤워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았는데 기름때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뒤에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맹수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관했다는 자책감과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겠다는 파괴적인 충동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정비소 앞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김 실장은 태주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서연이 현재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정보와 함께 그녀의 맞선 상대인 최민성 이사의 상세한 신상 명세가 떠 있었는데 그 이름을 확인한 태주의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다. 최민성은 선진그룹 내에서도 능력이 아닌 아부와 줄타기로 임원 자리에 오른 인물로 사내 성희롱 문제와 횡령 의혹으로 인해 태주가 은밀히 내사를 진행 중이던 요주의 인물이었다. 감히 자신의 회사 직원이 자신의 여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농락하려 한다는 사실은 태주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고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장 이동한다는 태주의 짧은 한마디에 김 실장은 미리 준비해둔 수트케이스를 열었고 그 안에는 정비공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제왕으로 군림할 준비를 마친 최고급 정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태주는 정비소 한 구석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빠르게 몸을 씻어내며 피부에 박힌 기름때와 함께 서연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거짓된 모습들을 씻어내려 노력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몸을 식혀주었지만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거울을 보며 젖은 머리를 뒤로 넘겼고 드러난 이마와 날카로운 턱선은 그가 더 이상 순박한 청년이 아닌 냉혹한 승부사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준비된 흰색 셔츠를 입고 소매 단추를 채우는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에는 절도와 기품이 흘러 넘쳤으며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매는 순간 그의 눈빛은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낡은 오토바이를 고치며 푼돈을 버는 강태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자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선진그룹의 회장이었다. 태주가 수트를 완벽하게 갖춰 입고 밖으로 나오자 정비소 앞에는 이미 경호팀의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그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예우를 갖추었다. 그는 익숙하게 중앙의 리무진에 올라탔고 차문이 닫히자마자 차량 행렬은 어둠을 가르며 호텔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태주는 김 실장으로부터 최민성이 서연의 부모에게 제시한 조건과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여성 편력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민성은 서연을 단순한 놀이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부모가 빚에 시달리는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려는 더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태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늘 밤 최민성뿐만 아니라 그에게 동조한 모든 이들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차량이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호텔 총지배인을 비롯한 임원들이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려 했으나 태주는 그들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한 채 곧장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의 발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의 행진처럼 위압적이었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다. 엘리베이터가 레스토랑이 위치한 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태주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서연이 공영에 처해 저항하는 소리였고 그 찰나의 순간 태주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수행원들의 제지마저 뿌리치고 성큼성큼 걸어가 거대한 레스토랑의 문 앞에 섰고 문 너머에서 들리는 최민성의 협박 섞인 목소리는 태주의 살해일을 더욱 부채질했다. 문이 열리고 태주가 레스토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서연과 최민성 그리고 강태주 세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긴박한 현장으로 이어졌다. 최민성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하여 쥐고 있던 서연의 팔을 놓쳤고 서연은 멍하니 태주를 바라보며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태주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최민성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은 마치 하등 생물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고 최민성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으나 술기운과 자신의 지위에 대한 오만함으로 인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경비 불러. 당장 이 자식 끌어내. 최민성이 꽥 소리를 지르며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주변의 경호원들은 태주가 데려온 압도적인 숫자의 정계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태주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무시하고 서연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제야 서연에게서 옅은 비누 향과 섞인 익숙한 태주의 냄새가 났고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태주가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늦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태주가 서연에게 건넨 첫 마디는 지극히 부드럽고 다정했으나 그 목소리를 들은 최민성은 어이없다는 듯 비소를 터뜨리며 책상을 내리쳤다. 이봐,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남의 여자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선진그룹 계열사 대표 최민성이라고. 최민성은 자신의 직함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태주를 위협하려 했으나 그 행동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성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자비나 관용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민성, 선진건설 자재부문 대표 이사, 1915년생, 최근 3년간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으로 수많은 여성을 유린했지. 태주의 입에서 자신의 신상 명세와 범죄 사실이 줄줄이 흘러나오자 최민성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네오, 너 정체가 뭐야?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최민성이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지만 태주는 한 발자국씩 그를 향해 다가가며 숨통을 조여왔다. 뒷조사가 아니라 내부 감사라고 하는 거야. 최 대표. 태주가 차갑게 내뱉은 말에 최민성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그제야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수트깃에 달려있는 작은 배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선진그룹의 회장만이 착용할 수 있는 황금색 엠블럼이었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최민성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젊은 회장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가 뿜어내는 기백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태주의 입에서 나오는 낯선 단어들과 권위적인 태도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남자는 자신이 알던 정비공 강태주가 아니었다. 태주는 서연의 시선을 느끼고 잠시 망설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심한 듯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는 다시 최민성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입을 열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을 납치하려고 한 죄.
그리고 회사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 대가는 아주 비쌀 거야. 태주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그 선언은 최민성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으며 서연에게는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최민성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태주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김 실장이 나서서 그를 가로막았고 태주는 그런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법정에서 보게 될 거다.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주지. 태주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으며 그 속에는 철저한 응징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민성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태주는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서연을 부축하여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태주와 서연이 지나가는 길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구해준 것은 고맙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태주가 사실은 거대 재벌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배신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녀는 태주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은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묵묵히 그의 이끌림에 몸을 맡겼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리무진에 오르는 순간까지 태주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차문이 닫히며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태주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 했으나 서연이 먼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다. 차량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뒤로하고 태주의 사저가 있는 한적한 교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올리며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서연아, 설명할게. 내가 왜 그동안 속일 수밖에 없었는지. 태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회장의 목소리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의 오해를 풀고 싶은 한 남자의 간절한 호소였다. 서연은 여전히 창밖을 응시한 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맺혀 흐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기만당했다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날카로웠다. 달리는 리무진 안은 숨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서연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곁눈질로 훔쳐보았는데 그는 분명 자신이 사랑했던 강태주였지만 동시에 전혀 모르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매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순박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눈빛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재벌 회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입고 있는 최고급 수트가 그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사실에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이 그동안 그를 걱정하며 건넸던 위로의 말들이 그에게는 한낱 우스운 농담처럼 들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태주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을 피했고 그 거부에 몸짓의 태주의 눈동자가 씁쓸하게 흔들렸다. 태주는 굳게 닫힌 서연의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그는 서연이 느낄 충격과 배신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녀의 차가운 반응을 마주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던 것은 그녀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돈과 배경이 아닌
인간 강태주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이유는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 자명했기에 그는 섣부른 해명 대신 침묵을 택하며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기로 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태주는 운전기사에게 목적지까지 최대한 부드럽게 운전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은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인 더 클라우드의 지하 주차장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거주할 수 있다는 철통보안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으며 서연에게는 뉴스에서나 보던 별세계와 다름없었다. 차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서연은 위축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단돈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 시장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그는 이 거대한 성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은 지금 서연이 느끼는 현실과의 괴리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서연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드넓은 거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각거리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집 안곳곳에는 유명 작가의 예술 작품들이 무심한 듯 놓여 있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고풍스럽고 세련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서연은 현관에 서서 신발조차 벗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 화려한 공간에 자신의 존재가 섞여 들어가는 것이 마치 깨끗한 도화지에 먹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그런 서연의 마음을 읽은 듯 직접 슬리퍼를 꺼내 그녀의 발 앞에 놓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불편해 하지마. 그냥 집일 뿐이야.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생각하자. 하지만 그 다정한 말투조차 서연에게는 위선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서연은 태주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재밌었어. 내가 빚 때문에 허덕이고 1,00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꼴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니.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떨림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날 선비나는 태주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내가 당신한테 떡볶이 사주면서 미안해할 때, 당신 낡은 옷 꿰매줄 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심심풀이 장난감이라도 필요했던 거야. 서연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빚쟁이들의 협박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태주는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젖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맹세코 단 한 번도 너를 비웃거나 가볍게 생각한 적 없어.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태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다. 재벌가의 서자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숱하게 상처받았던 기억. 아버지의 냉대와 형제들의 견제 속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곳이 정비소였다는 사실들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다들 내 배경과 돈만 봤어. 나라는 사람을 봐준 건 네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무서웠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너도 변할까봐. 아니면 내 배경에 부담을 느껴서 떠날까봐.
그의 고백은 진솔했고 눈빛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정당화될 순 없어.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속였어. 내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당신은 해결해줄 능력이 있으면서도 지켜보기만 했잖아. 서연의 지적은 날카로웠고 태주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사실 태주는 서연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렸었고 또한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는 명목의 개입을 미루었던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미안해. 내 판단이 틀렸어. 너를 지키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한순간도 거짓인 적 없었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당신 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 집에 갈래. 비켜줘. 그녀가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하자 태주가 다급하게 일어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가면 위험해. 최민성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집 앞에는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을 거야. 태주의 말은 냉정한 현실이었고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돌아가야 할 곳은 지옥 같은 현실뿐이었고 그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기만한 이 남자의 성뿐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여 입술을 깨물며 오열을 삼켰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안아주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만 보았다. 부탁이야. 서연아,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서 지내. 네가 안전해질 때까지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줘. 그 뒤에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보내줄게. 태주의 애원 섞인 부탁에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타협이었다. 태주는 서연을 펜트하우스 내의 가장 안락한 게스트룸으로 안내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린 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물러났다. 굳게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야 했다. 서연은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믿기 힘든 일들을 되새김질했고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며 자신의 실수를 자책했다. 한편 그 시각 최민성은 자신의 호화 오피스텔에서 분노에 차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태주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해고 통보까지 받은 그는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다. 김 변호사 이게 말이 돼. 부당 해고로 소송 걸 거야. 그리고 그 계집애 이서연이랑 그 부모들 가만 안 둘 거라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차가웠고 평소 그에게 굽신거리던 사람들은 이미 선진그룹 회장의 눈밖에 난 그와 엮이기 싫어 전화를 피하거나 거절하고 있었다. 최민성은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실감하며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고해성을 질렀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뒷골목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험한 거래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재에 틀어박혀 서연의 가족이 안고 있는 부채 현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갚아주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연의 부모가 다시는 딸을 담보로 헛된 욕망을 품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내렸다. 내일 아침 일찍 이서연 양의 부모를 내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로 소환해. 그리고 그들이 가진 채무를 우리 자산관리팀에서 전액 인수하도록 조치하고. 태주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경영자로서의 냉철함이 묻어났다. 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그 돈이 서연의 부모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게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거실 창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태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게스트룸 문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밤새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지 인기척이 없었고 태주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요리는 정비소에서 즐겨 먹던 라면이나 볶음밥이 아닌 서연이 평소 좋아한다고 했던 따뜻한 죽과 부드러운 반찬들이었다. 비록 셰프가 만든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고 싶은 그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 순간만큼은 회장이 아닌 서연의 남자가 되고 싶었다. 얼마 후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 거실 가득 퍼진 고소한 음식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다. 서연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에 열중하고 있는 태주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제 보았던 냉혹한 회장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알던 다정한 태주 오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 먹을 생각 없어요. 오늘 출근해야 해요.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태주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오늘은 쉬어. 회사에는 내가 연락해뒀어. 그리고 지금 나가면 기자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어. 태주의 말대로 이미 호텔에서의 사건은 찌라시를 통해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었고 선진그룹 회장이 맞선 장소에 난입했다는 소문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당신 때문에 내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서연이 원망 섞인 눈으로 태주를 노려보자.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다 되돌려 놓을게. 아니, 더 좋게 만들 거야. 나 한 번만 믿고 따라와줘.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 태주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서연은 그 눈빛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팔짱을 끼웠다. 어디를 가는데요? 서연의 질문에 태주는 준비해둔 옷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너희 부모님을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빚 문제. 오늘부로 끝내러 간다. 태주의 선언에 서연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태주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오늘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태주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며 다시 한번 부탁했다.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옆에 있을게. 같이 가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챙겨 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검은색 리무진이 도심을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선진그룹. 본사 사옥이 아닌 한적한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룹 소유의 영빈관이었고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잘 가꾸어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이 위용을 드러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는데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평생 발을 들일 기회조차 없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밀실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태주는 긴장한 서연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결전의 장소로 향하는 장수처럼 비장하고 단호하게 굳어 있었다. 차가 본관 입구에 멈춰 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배인과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하여 허리를 숙였고 태주는 익숙한 듯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서연을 에스코트하여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지만 자신의 부모님이 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다시금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왔다. 영빈관의 가장 안쪽 접견실에는 서연의 부모가 최고급 소파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새벽부터 들이닥친 검은 양복의 사내들에게 이끌려 이곳으로 왔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다구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마른 입술만 축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혹시라도 빚쟁이들이 자신들을 팔아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들어오는 사람의 실루엣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부신 조명을 등지고 들어오는 남자는 분명 딸 서연이 데리고 다니던 그 가난한 정비공 놈과 생김새가 똑같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과 뿜어내는 기품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서연이 뒤따라 들어오자 어머니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앞서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은 부모님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상석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다리를 꼬며 그들을 응시했는데 그 오만하리만큼 당당한 태도에 서연의 아버지는 기가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주의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정중하지만 딱딱한 어조로 태주를 소개했다. 선진그룹 강태주 회장님이십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접견실 안을 강타하자 서연의 부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며 딸과의 만남을 반대했던 그 가난뱅이 기술자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은 그들의 좁은 식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으며 헛바람을 들이켰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태주의 얼굴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주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어젯밤 최민성을 대할 때와 같은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두 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신 이유는 따님인 이서연 양과 관련된 채무 문제 그리고 지난밤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단판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태주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 올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려 했지만 태주의 눈빛에 제압당해 손을 거두었고 대신 눈동자만 굴리며 태주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태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봉투 안에는 두 분이 최민성에게 딸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탕감받기로 했던 빈 문서와 그동안 사채업자들에게 빌려 쓴 모든 차용증의 원본이 들어있습니다. 서연은 태주의 입에서 나온 딸을 팔아넘기는 대가라는 적나라한 표현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입술만 깨물었다. 태주의 말에 아버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여 비굴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아이고 강 회장님, 아니 강서방 우리가 눈이 삐었지.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실수를 했네. 자네가 우리 서연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겠나. 어머니의 뻔뻔한 태세 전환에 서연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끊어버렸다. 호칭 똑바로 하십시오. 아직 서연 씨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두 분께 사위 대접받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태주의 단호한 거절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서에게 눈짓을 하여 또 다른 서류를 꺼내게 했다. 저는 최민성처럼 돈으로 사람을 사는 장사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분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겠습니다. 태주는 새로 꺼낸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 서류는 두 분의 공장과 자산을 선진그룹 자산관리팀에서 인수한다는 양도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두 분이 갚아야 할 채무 상환 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당황하여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을 빼앗겠다는 건가? 아버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태주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쐐기를 박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장은 이미 빚잔치로 넘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빚을 갚아드린 것은 서연 씨를 위해서지 두 분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부모를 압박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공장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두 분은 공장 관리직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아 빚을 갚으십시오. 만약 이를 거부하신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채무 상환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두 분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태주의 제안은 자비라기보다는 형벌에 가까웠지만 그것은 그들이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 했던 요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서연은 태주의 가혹하지만 공정한 처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겪을 고초의 마음이 쓰였으나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분함에 몸을 떨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엉엉 울며 태주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태주는 서명을 확인한 후 비로소 표정을 조금 풀며 서연을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서연 씨는 이제 자유입니다. 더 이상 가족의 빚 때문에 희생할 필요도 없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개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태주의 말은 서연이 평생토록 듣고 싶었던 해방의 선언이었지만 그 자유가 태주의 권력과 돈에 의해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엄마, 아빠, 열심히 사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왔고 태주는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영빈관을 나와 정원을 걷는 동안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주저앉았고 태주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너를 이용하려 들 거야. 태주의 변명 아닌 변명의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요,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평생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당신이 가진 힘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태주는 가슴이 아릿해져 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구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힘이 오히려 그녀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주는 서연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가진 건 껍데기일 뿐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던 마음, 정비소에서 라면 먹으며 행복했던 기억, 그건 모두 진짜야.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마. 그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에서는 최민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주가 넘긴 내부 감사 자료는 최민성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차고 넘쳤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민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술병을 집어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된 뒤였다. 그의 측근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그가 믿었던 정재계 인맥들도 선진그룹 회장의 분노를 산 그를 도와줄 리 만무했다. 최민성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태주의 사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강태주, 네가 나를 이렇게 짓밟고 무사할 줄 알아. 내 모든 걸 걸고 너를 파멸시키고 말겠어.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파멸을 가속화할 자폭 버튼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태주의 차를 타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아침과는 사뭇 다른 기분이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빚의 무게는 사라졌지만 태주와의 관계라는 새로운 숙제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태주에게 회사 근처에 내려달라고 부탁했고 태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만류하려 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져줄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태주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시간이요.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의 이별 통보 아닌 통보의 태주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고 쓸쓸히 차를 돌렸다. 멀어지는 태주의 차를 바라보며 서연은 비로소 혼자가 되었음을 느꼈지만 그 고독은 예전처럼 춥고 두렵지만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동료들의 쏟아지는 질문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 했으나 손에 잡힐 리가 없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선진그룹 계열사 대표의 비리 의혹과 함께 익명의 제보자가 폭로한 재벌 회장의 로맨스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고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교묘하게 뒤섞여 서연을 마치 신데렐라를 꿈꾸는 꽃뱀처럼 묘사하고 있었고 악성 댓글들은 서연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이것은 분명 최민성이 사주한 언론 플레이가 분명했고 서연은 화면 속의 악플들을 보며 다시금 공포에 휩싸였다. 태주가 해결해 준 것은 금전적인 빚뿐이었고 그녀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편견과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서연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태주는 본사 회장실에서 언론팀장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대응책을 지시하고 있었다. 당장 기사 내리고 유포자 색출해 최민성 그 자식이 감옥 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법무팀 총동원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서연 씨 신상 털리는 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가로 다가가 주먹으로 유리를 내리쳤다.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려 할수록 그녀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딜레마가 그를 괴롭혔고 그는 이 싸움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잔혹하게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최민성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히든카드를 준비시키라고 명령했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매섭게 빛났다. 이서연의 낡은 빌라. 앞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는데 최민성이 고의로 흘린 악의적인 정보들을 주워먹은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카메라 플래시 불빛은 번개처럼 번쩍이며 어두운 방안을 기괴하게 비췄고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인터폰 소리는 서연의 신경을 쇠톱으로 긁어대는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커튼을 굳게 치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인신공격성 댓글들은 막을 수가 없었다. 꽃뱀, 신데렐라 콤플렉스, 스폰서 관계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저급한 단어들이 그녀의 인생을 난도질하고 있었고 그녀는 세상에 홀로 발가벗겨진 채 내던져진 듯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마녀가 되어버린 이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고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현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더욱 커지더니 누군가가 고함을 치며 기자들을 밀쳐내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쾅쾅거리는 거친 노크 소리가 아닌 정중하지만 힘있는 두드림이 울렸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기다렸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나야, 강태주. 문 좀 열어줘.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해.
태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서연은 쉽게 문을 열 수 없었는데 그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태주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고 그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봇물 터지듯 터지며 서연의 시야를 하얗게 멀게 만들었지만 그 빛을 등지고 선태주가 거대한 산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주었다. 그는 잘 재단된 수트 차림이었지만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의 냉철한 표정 대신 땀방울이 맺힌 이마와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어 그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짐작게 했다. 태주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무시한 채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얼굴과 몸을 감싸 안았고 단단한 팔로 그녀를 보호하며 인파를 헤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고개 들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의 귓속말은 낮지만 강렬하게 서연의 고막을 울렸고 그녀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발을 옮겼다. 태주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는 그 역시 이 상황이 두렵고 긴장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서연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태주의 경호원들이 만든 인간 바리케이드를 뚫고 간신히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두 사람은 차 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가쁜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차는 맹렬한 기세로 골목을 빠져나와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기자들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긴장이 풀려 시트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보다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적막함에 가까웠고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준 채 앞만 보고 달렸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호텔이 아닌 서울 외곽의 한적한 호숫가에 위치한 작고 오래된 별장이었다. 이곳은 태주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홀로 찾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별장 안에 들어선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잔잔한 호수의 물결만이 그들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 했다. 서연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태주를 훔쳐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가 재벌 회장이 아닌 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왜 그랬어요?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질문은 원망보다는 체념과 이해를 갈구하는 호소에 가까웠고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등을 돌린 채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신화 뒤에 가려진 고독하고 상처투성이인 한 남자의 슬픈 고백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돈 봉투 하나를 받고 쫓겨나셨어. 나는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실수였고 집안에서 나는 존재 자체가 치부였지. 태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서연은 숨을 죽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제들은 나를 경계했고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 경쟁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어. 아무도 내게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 모두가 내 배경과 돈,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태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서연을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은 버림받은 어린아이처럼 젖어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카센터에서 기름 냄새를 맡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 거기서는 내가 회장 아들이 아니라 그냥 기술 배우는 막내일 뿐이었으니까. 태주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선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비 오는 날 내 오토바이가 고장났을 때 우산을 씌워주던 내 모습. 너는 내가 누군지,
얼마를 가졌는지 묻지 않고 젖은 어깨를 걱정해줬어. 내 인생에서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푼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어. 태주의 고백을 들으며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그가 왜 그토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했는지, 왜 가난한 정비공의 삶을 연기하며 행복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돈이 권력이 아니라 족쇄였고 서연과의 만남은 그 족쇄를 풀고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이다.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강태주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냥 너를 사랑하는 남자로 남고 싶었어. 재벌 회장이 아니라 네가 끓여주는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 그 남자로.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태주의 손을 잡았는데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녀는 그 굳은 살이 그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증거이자 그가 지키고 싶었던 순수한 영혼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자존심만 세웠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서연의 위로에 태주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룹의 회장이 한 여자의 무릎 앞에서 아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오랫동안 그 자세로 머물렀고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용서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태주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현실의 냉혹함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민성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회사 기밀 서류 일부가 경쟁사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룹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선 기업 전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위기였고 태주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눈빛에는 미안함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가봐야 할 것 같아. 최민성이 선을 넘었어. 이대로 두면 너뿐만 아니라 회사 식구들까지 다칠 수 있어. 태주는 재킷을 챙겨 입으며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옷깃을 잡았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서연의 걱정에 태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나 강태주야. 내 여자는 내가 지켜. 그리고 내 회사도, 내 직원들도 내가 지켜.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은 다시금 강인한 리더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약속했다. 금방 돌아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모든 걸 끝내고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태주가 떠난 후 텅 빈 별장에 남겨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태주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태주가 자신의 방식대로 싸우러 갔다면 그녀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그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을 향한 악플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는데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분노와 오기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익명 뒤에 숨어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자신의 SNS 계정을 열어 장문의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당당한 고백이었으며 강태주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는 선언문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비서실장과 통화하며 최민성의 위치,
추적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인천항 근처 컨테이너 야적장입니다. 밀항을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태주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쥐새끼처럼 도망갈 구멍을 찾았군. 경찰에 협조 요청하고 경호팀 전원 그쪽으로 집결시켜. 내가 직접 간다. 태주는 이번 기회에 최민성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썩은 뿌리들까지 모두 뽑아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서연에게 떳떳한 남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자신이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는 과정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태주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고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바닷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컨테이너 사이를 걷기 시작했는데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정계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창고가 보였고 그곳이 바로 최민성이 숨어있는 곳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태주는 손을 들어 요원들에게 대기 신호를 보내고 홀로 창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것은 그와 최민성,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마지막 빚을 청산하는 자리였기에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결판을 내고 싶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창고 안에 탁한 공기가 밀려 나왔고 그 어둠 속에서 최민성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왔어 강태주. 혼자 온 건가 겁도 없이. 최민성은 낡은 의자에 앉아 손에 흉기를 든 채 태주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험상궂은 폭력배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다. 태주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주머니에 손을 꽂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겁은 네가 먹은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양아치들까지 불렀나. 태주의 도발에 최민성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함을 질렀다. 닥쳐. 오늘 내 제삿날이 될 줄 알아. 네가 죽으면 회사는 내 차지가 되고 그 계집애도 다시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최민성의 광기 어린 망언에 태주의 눈빛이 번뜩였고 그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태주가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그의 팔에 드러난 탄탄한 근육들이 긴장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회장이기 이전에 거친 정비소 바닥에서 구르며 자란 싸움꾼이었고 그의 주먹은 펜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정확했다. 최민성의 신호와 함께 폭력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태주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첫 번째 공격을 피하며 방역을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뒤엉키며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태주는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밀리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창고 안은 거친 숨소리와 살기 부딪히는 둔탁한 파열음으로 가득 찼고 강태주는 마치 성남 맹수처럼 폭력배들 사이를 누비며 정확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정비소에서 무거운 부품을 나르며 다져진 실전 근육은 겉보기에만 화려한 헬스장 근육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민성이 고용한 깡패들은 처음에는 양복 입은 회장님이라고 얕잡아 보았으나 묵직한 주먹에 동료들이 하나둘씩 나가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공포에 질려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입가에 터진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셔츠 단추가 뜯겨나간 가슴을 펴고 그들을 향해 손짓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선 장군처럼 위압적이었다. 최민성은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는 상황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손에 들고 있던 흉기마저 떨릴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태주는 마지막 남은 거구의 사내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린 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최민성을 향해 다가갔고, 그 눈빛에는 서연을 괴롭힌 자에 대한 자비 없는 응징의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지마 오면 죽여버릴 거야. 최민성이 발악하며 칼을 휘둘렀지만 태주는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고, 쇠부티가 바닥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태주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민성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게 네가 말한 권력이냐? 그건 권력이 아니라 비겁한 폭력일 뿐이다. 태주의 일갈은 최민성의 비루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고,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기만 할 뿐이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태주의 경호팀이 들이닥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진 폭력배들과 최민성은 경찰들에 의해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최민성은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건 함정이야. 강태주, 저 자식이 나를 모함한 거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불러. 그의 추악한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창고 안을 맴돌다 사라졌고, 태주는 그 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태주의 상처를 살피며 구급차를 불렀다고 보고했지만 태주는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안심시켜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태주는 찢어진 이마를 꿰매고 타박상을 입은 어깨에 붕대를 감는 처치를 받았는데,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서연이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뉴스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온 듯 헝클어진 머리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태주의 상처투성이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태주는 놀란 눈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찡그리며 다시 누웠고, 서연은 그에게 기어가듯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위험하게 혼자 거기를 왜 가요? 당신 잘못되면 나는 어떡하라고. 서연의 눈물 섞인 타박에 태주는 아픈 것도 잊은 채 피식 웃으며 반대쪽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속했잖아. 지켜준다고. 그리고 나 꽤 싸움 잘해. 봤지? 태주의 농담에도 서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흐느꼈는데, 그 눈물은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그를 향한 깊어진 사랑의 표현이었다. 태주는 서연을 품에 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여자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날 밤 병실에는 두 사람만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고, 태주는 회장의 지위도, 가면도 벗어버린 채 오롯이 한 남자가 되어 서연의 곁을 지켰다. 서연 역시 태주가 재벌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남자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병마저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며칠 후 선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태주가 붕대를 감은 손으로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임원들은 일제히 침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태주는 상석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오늘부로 선진그룹 내의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습니다. 최민성 전 대표와 결탁하여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고 권력을 남용한 임직원 명단입니다. 태주가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내자 감사팀 직원들이 들어와 임원들에게 서류를 배포했고,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이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렸다. 개 중에는 억울하다며 항변하는 이도 있었지만 태주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들이밀며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여러분이 누렸던 특권은 회사를 위해 헌신한 대가가 아니라 직원들의 고혈을 짜내고 협력업체들을 쥐어짜서 만든 더러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의 경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회의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즉석에서 비리 임원들의 회의만을 상정하여 통과시켰고 공석이 된 자리에는 능력은 있지만 배경이 없어 빛을 보지 못했던 젊은 인재들을 대거 발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파격적인 인사는 그룹 내부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묵묵히 일해왔던 대다수 직원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언론 역시 태주의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대서특필하며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특히 서연이 올린 SNS 글이 화제가 되면서 태주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냉혈한 재벌 2세에서 사랑과 정의를 아는 진정한 리더로 급변하고 있었다. 회사 내부의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태주는 서연과 함께 그녀의 부모님이 일하고 있는 지방의 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태주가 인수한 부품 공장으로 서연의 부모는 계약 조건에 따라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를 묻힌 채 박스를 나르고 있는 아버지와 식당에서 배식을 돕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평생을 일확천금을 노리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던 두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묘한 감동을 주었다. 부모님은 태주와 서연을 발견하고는 당황하여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회장님. 아니 사위가 여긴 웬일인가. 우리 잘하고 있네. 꾀병 안 부리고 열심히 하고 있어. 아버지는 굽신거리며 태주의 눈치를 살폈지만 예전의 비굴함과는 조금 다른 노동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거친 손을 앞침에 문지르며 서연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여기서 땀 흘려 일해보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서연 역시 가슴이 뭉클해져 어머니를 안아드렸다.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약속드린 대로 채무가 다 상환될 때까지는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셔야 서연 씨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태주의 말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두 사람이 진정으로 갱생하기를 바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태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알겠네. 자네 말이 맞아. 내가 그동안 헛된 꿈만 꾸고 살았어. 내 손으로 빚 다 갚고 나면 그때는 정말 떳떳하게 자네 장인어른 노릇 좀 해보겠네. 아버지의 다짐에 태주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제일 좋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공장을 나오는 길, 서연은 태주의 팔짱을 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부모님을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냥 돈만 갚아줬으면 또 도박판으로 달려가셨을 텐데.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태주는 서연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두 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지. 나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이고. 그날 저녁 태주는 서연을 데리고 자신이 처음 일을 시작했던 허름한 정비소로 향했다. 셔터가 내려진 정비소 안은 며칠 동안 비워둔 탓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태주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불을 켜고 커피 자판기에서 종이컵 2개를 뽑아 서연에게 건넸다.
여기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반항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곳이야. 그리고 너를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고. 태주는 낡은 소파에 앉아 정비소 구석구석을 눈에 담으며 감회에 젖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한테는 여기가 궁전보다 더 멋진 곳이에요. 여기서 땀 흘리는 당신 모습이 제일 멋있었거든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가 직접 깎고 다듬어 만든 투박한 금속 반지였다. 이거 정비소에서 남은 부품 녹여서 만든 거야. 보석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거야. 강태주라는 사람 그 자체라고 생각해줘. 태주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내밀자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반지보다 훨씬 더 값지고 무거운 진심이 담긴 그 반지를 보며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예뻐요. 당신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요. 태주는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고 두 사람은 좁고 허름한 정비소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태주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발신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최민성의 변호인이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내용은 마지막까지 그를 괴롭히려는 최민성의 끈질긴 집착을 보여주었다. 강 회장님, 최민성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에게만 할 말이 있다면서 만약 오지 않으면 언론에 터뜨리지 않은 그룹의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태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미 모든 비리는 다 드러났고 더 이상 감출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민성이 쥐고 있다는 그 마지막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은 해야 했다. 다녀올게.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그 녀석과 얽힌 모든 악연을 오늘 끝내고 올게.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잡았지만 태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걱정 마. 이제 그 녀석은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이야. 내 말만 듣고 금방 올게. 태주는 서연을 집에 데려다주고 곧장 구치소로 향했다. 접견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최민성의 몰골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죄수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세운 할 말이 남아서 불렀나? 치명적인 비밀, 그런 게 남아있기는 한 건가? 태주가 차갑게 묻자 최민성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강태주, 너 네 아버지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나? 다들 심장마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최민성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태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그것은 선진그룹의 창업주이자 태주의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거대한 음모였다. 태주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최민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때? 이제 좀 흥미가 생기나? 나를 여기서 꺼내주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최민성은 이것을 마지막 동아줄로 삼아 거래를 시도하려 했지만 태주는 잠시 흔들렸던 눈빛을 거두고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유리벽에 손을 대고 최민성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네가 간과한 게 있어.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 그리고 과거의 망령 따위로 내 미래를 협박할 수는 없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다. 그 비밀이 뭐든 세상에 알려. 나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너는 그 안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거래는 없다. 태주가 뒤돌아 나가버리자 최민성은 절망에 빠져 유리벽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끌려갔다.
구치소를 나온 태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최민성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찝찝함은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서연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의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는 채 올라타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최민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그가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 그리고 내일부터 예정된 그룹 창립 기념 행사를 준비해. 그 자리에서 서연 씨를 정식으로 소개할 생각이야. 태주의 목소리에는 거칠 것이 없는 확신이 차 있었고 차는 어둠을 뚫고 서연이 기다리는 곳으로 힘차게 질주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그들의 사랑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증명하는 일뿐이었다. 선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 아침의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투명했으며 지난 며칠간 서울을 뒤덮었던 먹구름과 비바람이 언제 있었냐는 듯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이서연은 드레스룸에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공포에 떨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변모해 있었다. 태주가 선물한 순백의 드레스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우아한 라인을 강조하여 서연의 청초한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빛나게 하는 것은 값비싼 옷이 아니라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시련들이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재련해 주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누구의 옆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문을 열자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태주가 서 있었는데 그는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서연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감탄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나 회장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할 때나 언제나 서연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오늘의 눈빛에는 존경과 자부심이 더해져 있었다. 태주는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에스코트를 요청했고 서연은 환한 미소와 함께 그의 손을 잡으며 화답했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들이 함께 건너온 거친 파도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어떤 맹세보다도 강력한 신뢰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리무진에 오르기 전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세상 사람들에게 내 여자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행사장인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선진그룹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입구에 태주의 차량이 도착하고 레드카펫 위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쏟아졌다. 서연은 잠시 눈이 부셔 멈칫했지만 태주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이끌어 주었고 그녀는 곧바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과거의 그녀라면 이런 관심이 두려워 숨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태주의 옆에 설 자격이 있는 당당한 파트너로서 세상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에 탄성을 자아냈고 악의적인 루머들은 두 사람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행사장 내부로 들어서자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는데 사람들은 태주가 데려온 여자가 소문의 그 가난한 집 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태주의 곁을 지켰고 그 우아한 태도는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태주는 행사장 중앙의 헤드 테이블로 서연을 안내한 뒤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장내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진솔한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다. 지난 50년 동안 선진그룹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고 진심보다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태주의 파격적인 자아 비판의 장내는 술렁거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으며 그의 시선은 줄곧 서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제가 잠시 회장직을 내려놓고 정비공으로 살았던 시간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연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녀를 단상 위로 불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태주의 눈빛을 믿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 그의 옆에 섰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힘주어 말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저에게 나침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배경이나 재력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태주의 고백은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고 서연을 향한 시선은 호기심에서 경이로움과 부러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진그룹의 새로운 경영 철학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들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태주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일부 사람들은 기립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흘리는 대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답례했다. 그녀는 자신이 신데렐라가 된 것이 아니라 평강공주처럼 바보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주체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2부 파티가 시작되자 태주와 서연은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피곤함보다는 행복함이 가득했다. 특히 예전 같으면 서연을 무시했을 사모님들이 앞다투어 다가와 친한 척을 하며 말을 걸어왔지만 서연은 거만하게 굴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뼈있는 농담으로 그들을 상대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태주는 그런 서연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연신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틈만 나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애정을 과시했다. 파티장 한편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태주의 연설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는 강태주 회장의 고백, 현대판 평강공주 이서연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몰래 행사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호텔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고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난간에 기대어 섰고 서연은 그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멋졌어. 당신 떨지도 않고 말 잘하던데 연습 많이 했나 봐요. 서연의 장난스러운 말에 태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연습은 무슨, 그냥 네 얼굴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술술 나오던데. 내 인생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이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맑게 퍼져나갔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최민성도 해결됐고 회사도 안정됐고 우리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 부근에 가져다 대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랑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태주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서연은 그 눈빛에서 무한한 안정감을 느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예전에 정비소에서 주었던 투박한 반지를 다시 꺼내 그녀의 약지에 끼워주며 말했다. 이 반지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평생 내 옆에 있어줘. 가난한 정비공 강태주도, 선진그룹 회장 강태주도 모두 너의 남자야. 서연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의 목에 팔을 두르며 입을 맞췄다. 달빛 아래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키스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로지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이 행복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맞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돈이나 권력으로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성장시켜준 진정한 영혼의 결합이었기에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주말 오후, 태주와 서연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둘이서 지방의 공장을 찾았다. 공장 마당에는 서연의 부모님이 작업복을 입은 채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예전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건강한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태주를 보자마자 달려와 등짝을 두드리며 반가워했고 어머니는 직접 키운 채소를 한 알을 안겨주며 환하게 웃었다. 김서방 왔는가? 아니, 강서방. 이거 이번에 수확한 상추인데 아주 싱싱해. 가서 겉절이 해먹어.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땀의 가치를 깨달은 부모님의 모습은 서연에게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 태주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버지를 도와 짐을 날랐고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밥상을 차리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점심시간을 보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예전에 그 낡은 정비소에 들렀는데 그곳은 이제 영업을 하지 않지만 태주가 개인 작업실로 남겨둔 추억의 장소였다. 태주는 익숙하게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공구들을 어루만지며 회상에 잠겼다. 가끔은 여기가 그리워 아무 걱정 없이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하던 그때가. 태주의 말에 서연은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믹스 커피를 건네며 옆에 앉았다. 언제든 와요. 내가 같이 있어 줄게요. 당신이 회장이든 정비공이든 나한테는 그냥 내 남자 강태주니까. 태주는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보다 좁고 허름한 이곳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이곳에 그들의 가장 순수했던 사랑의 기억이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녁 노을이 정비소 안으로 길게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었고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아, 만약 그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넌 어떻게 됐을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마 혼자서라도 씩씩하게 잘 살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웃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태주는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 나를 웃게 해줘서. 그리고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줘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돈과 권력이 판을 치는 곳이지만 강태주와 이서연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진실한 사랑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와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긴 여운을 남긴다. 정비소의 셔터가 내려가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따뜻한 축복처럼 내려앉았다. 그들의 앞길에 언제나 지금과 같은 따스한 빛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사랑의 기록을 마친다.